이제 이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 쪽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이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죠. 우리가 저 시절을 좀 더 잘 보냈었으면은.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사실 영국이 100년간 통치하다가 150년간이죠. 하던 이제 홍콩이 중국에 넘어왔는데 또 지금 홍콩에서 또 자유화가 일어나가지고 또 중국 쪽에 안 넘어가겠다고 저 홍콩 사태도 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게 어떤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150년 동안 자유의 맛을 본 또 홍콩 시민들이 또 중국의 저 어떤 절대 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안 섞여 들어가려고 지금 일어나는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상당히 저는 궁금하고, 우리나라 요즘 이제 일본하고 참 극단적인 갈등 상황인데, 참 뭐 일본이 싫죠. 뭐 일본이 싫지만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왜 일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일본을 좋고 싫음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일본은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관계가 비슷하잖아요. 섬 너머였는데 우리하고 어찌됐든 간에 땅을 옮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 진짜 서로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이웃 나라이긴 한데 과거에 그런 업보는 있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일본을 우리가 더 공부하고 알고 그래 가야지 뭐 일본을 과거의 어떤 거에 매달려서 정말 싫고 끊임없이 사죄 요구하고 물론 그런 점에서는 안 하는 일본이 좀 좁죠. 좁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그 역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간사이 쪽이 있는 한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차라리 간도 쪽에서 정권이 넘어가면은 그 가능성이 있지만은 자기네들 조상이 우리하고 그런 업보를 하는데 주체적인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을 거부하며 부정하면서까지 지금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자꾸 뭐 해내라 해봐야 내가 현대사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싫더라도 우리가 해가면서 실리를 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역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알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저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좀 열린 자세로 저는 좀 갔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좀 이렇게 역사 전공자가 아니니까 제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기업이라는 데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역사를 볼 때 좀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넓게 보이는데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독일은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독일 사람들의 그 마인드나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보다 좀 더 열리고 깨어나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핍박을 가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워가 세계에 얼마나 셉니까 지금?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던 저는 피해자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힘 키우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세지면은 수구리가 안 부르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을 나오셨는데 러시아 쪽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 공산주의 이론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1848년에 이제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파리로 가가지고 런던에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 이론은 뭐냐 하면은 그 산업혁명에서 그 자본주의가 막 성하던 런던에서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자기는 그렇게 본 거지. 왜 그러냐면은 자본가 계층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도시 빈민으로 해서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부의 차이가 나니까 밑에 다수를 점하는 소위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체제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정으로 발전하면은 뒤집어져가지고 프롤레타리아들이 지배하는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이론을 만든 게 공산당 이론이잖아요. 근데 러시아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정작 그 이론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됐고 거기에
이제 경도된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갔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산업이 막 성한 어떤 그런 자본주의를 많이 경험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죠? 사실은 농노들이 해방이 되었고 대부분 기층 민중들이 우선은 좀 초기였던 그런 사회였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1차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만들었던 이론에는 1차적으로는 안 맞았던 거죠. 그죠? 이론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제 그때 주창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군인, 농민, 노동자의 자치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기층 민중들, 그때 이제 아우르는 게 군인, 농민, 노동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일종의 자치 조직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련 연방이라고 할 때는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때는 보면은 지금 각 나라들로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이쪽에 동유럽 쪽에도 그게 하나로 묶였던 거는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방이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조직을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연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련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거는 민족을 아우르는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공산혁명을 성공을 시켰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2차적으로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뭐 그다음 베트남 이래 되는데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론대로 안 됐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극성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중국은 보면은 도시 근로자가 아니고 누가 주체가 돼서 일어났다? 농민, 농촌에서 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랬던 게 이제 마오쩌둥 아닙니까? 모택동. 모택동이 이제 처음에 공산당을 해보다 보니까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 안 맞아. 우리는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라고 이론을 주창을 하면서 공산당의 리더가 된 게 모택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론을 실현해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 혁명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죠. 이죠? 아편 전쟁하고 태평천국의 난 겪고 이제 정신 차려갖고 양무운동 했는데 뭐 제대로 개혁을 못 해가지고 이제 명치유신을 한 일본하고 붙어갖고 이제 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었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극단적인 개혁도 하지만은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이게 또 누구에 의해서 꺾인다? 그때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서태후는 그 시절에 중국의 불행이 그때는 이제 서태후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민비가 있었던 게 이제 불행하긴 한데 서태후라는 여자는 상당히 뚝심도 있고 상당히 이뻤던 여자이기도 하고 자의태자라고 불리고 그랬는데 그도 이제 9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개혁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화단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해혁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신해혁명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자기 나라들이 이제 계속 서구에 침탈을 당하고 서구에 침탈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청일전쟁이라고 그랬죠. 청일전쟁 지나면서 일본한테 배상금을 2억 3천만 냥 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6억 냥에 해당하는 차관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차관의 담보가 뭐라 그랬어요? 관세, 세금, 염세 이런 그 세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차관을 제공했던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막 침탈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신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1900년도 초에 청일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에 중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고 일본을 배우자. 특히 러일 전쟁을 보고 나서 소위 후진국들이 엄청나게 고무되거든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였던 일본이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빨리 개혁을 해가지고 큰 나라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는구나. 이래가지고 일본을 배우자라는 운동이 막 일어나요. 이쪽에서. 그래갖고 베트남, 뭐 중국 이런 데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이제 뭐 저희 초기에 그 중국의 지식인들 그 유명한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아큐정전 쓴 사람, 류신,
양예초 이런 하여튼 지식인들이 다 이 일본 쪽으로 많이 유학을 가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개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군인들도 그때 많이 가게 돼요. 군인들. 원래 중국이라는 사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교 사상이니까 소위 무관들은 좀 하대했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제 소위 무관들도 이제 상당히 키우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일본에 가서 유학을 오래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장제스도 이제 일본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일본하고의 전쟁 과정에서 장개석이 보였던 행태는 제가 볼 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젊어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 좋아집니까 싫어집니까? 좋아지고 상당히 그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자꾸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좋은 대학 시스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프렌들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도 초기에 교육을 일본 가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면은 그 군벌들 제거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장개석이 상당히 일본하고 하는데 조금 주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본 사회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좀 두려워한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나. 근데 하여튼 이때 당시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 날 이제 소위 군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창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제 신해혁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때 이제 무창 봉기가 일어난 게 이제 10월 10일.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국가 그 독립일을 쌍십절이라고 10월 10일 날 이제 국경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저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게 막 남부 쪽에서 막 일어나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2000년 무려 한 5000년을 이어져 온 소위 그 제국 체계가 이제 저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황제 중심의 소위 천자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최초로 중국에서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순원이라고 그러죠. 순원. 그죠? 순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이제 초기에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 의학 공부를 해갖고 의사 자격증을 땄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나라 조국의 어떤 그걸 보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평생을 이제 그에 이제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인이 누구죠? 송경영. 나중에 장개석, 송미령. 유명한 자매잖아요. 유명한 자매. 이쁘기도 했고 집안이 엄청 부자였던 상해의 어떤 엄청 그 부호의 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조국의 그 통일의 어떤 공화국 체제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었고,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컸던 사람이 장개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매도 같이 결혼했겠죠. 근데 장개석은 이제 어떤 국민당 중심으로 이제 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을 하면서 이제 공화국 체제로 가면서 손문이 이제 처음 이제 그 공화국의 그 수장이 되는데, 이때 이제 또 반동 세력으로 일어났던 게 누구죠? 우리나라에도 그때 했던 사람, 원세계라고 하는 위안스카이. 원세계는 어떻게 출세가 됐냐면, 저 양무운동 할 때 중국에서 그 향신 세력으로 일어났던 사람이 정국본, 뭐 이용장, 남쪽에서는 정국본, 위쪽에서는 이용장이었는데 이용장의 신복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권세를 누렸죠. 민영이가 하고 이래가지고 막 산삼장사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때는 이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 옛날 청정부에서는 예를 내세워가지고 이걸 진압을 하라 이랬는데, 이제 순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순원이 대단한 사람인 거는 다시 우리가 어렵게 혁명을 해가지고 공화국 체제를 만들었는데, 얘가 권력력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소위 그 공화국 수장을 내가 내려놓고 니를 줄 테니까 공화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최초의 공화국 수장으로 이제 앉히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희생을 한 거죠. 그래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조국과 민족의 생각보다는 지
욕심이 앞섰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지한테 이제 파워가 막 생기고 하니까 공화국 체제로 가기보다는 지가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려고 이제 다시 막 권력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깨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중국이 어떤 시대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공화국 혁명을 추구하는 다수의 세력들도 있고 또 이제 위안스카이 밑에서 소위 군대를 잡고 있던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부하들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하나의 또 이처럼 일어나는 시대. 그래갖고 이제 막 군벌들이 막 바로하는 시기로 이제 나라가 또 이제 좀 막 분할되는 세계로 이제 혼란한 시대로 이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또 망명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하와이에서 곳곳에 하면서 계속 혁명 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전해진 거죠. 전해지고 이제 또 이 러시아 쪽에서 이쪽 공산당 이론을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소위 이때 당시로는 이제 그 소위 전 세계적인 어떤 공산 세력을 연계하는 거로 해갖고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코민테른. 그래서 이런 쪽 세력이 또 중국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중국에서 또 그때 1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맺었던 체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리에서 했던 베르사유 체제, 이제 베르사유 체제.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그 연합국 쪽에 들어가면서 성전국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죠? 성전국에 들어가면서 이 중국 쪽에 있는 그 독일의 이권을 누가 다 넘겨받았다? 일본이 넘겨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어부지리로.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 태평양 쪽에 독일이 차지했던 섬들 다 차지하고 독일이 뒤늦게 중국에 들어와서 확 잡았던 데가 산동반도거든요. 그 산동반도 쪽을 일본이 이어받으면서 이제 이 군벌들은 이때 뭐 조국이나 민족을 생각하는 게 없고 외국에서 돈 대주고 이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어 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 21개 항목을 요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이권들 막 이런 거 달라라 하고 이쪽에서 오케이 해요. 군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이 들고 일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일본한테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권리나 이권을 넘기다니 이래갖고 민중이 확 일어나게 되는 운동이 5.4운동입니다. 이 5.4운동에는 요 앞서서 우리가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3.1운동의 영향도 있었던 거죠. 일어나면서 이제 혼란해지고 이러면서 군벌들이 막 바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때 이제 또 이제 소문이 계속 이때까지 그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이때 이제 국민당을 또 만들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장개석이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장개석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때 중국에서 이제 소위 공산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소위 그 압제를 받는 그 국가들 입장에서 그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의 구세주와 같은 어떤 혁명적인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공산당도 만들어지는데 장개석이 봤을 때는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상이 너무 위험한 사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때 이제 군벌 이런 시대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상해나 이런 도시에서 소위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막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장개석이라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빨리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군벌을 빨리 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순원과 장개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군벌들을 하나하나 제해가면서 전체를 또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을 해갖고 군벌 세력들을 이제 자기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개석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산당의 이론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그 지주계층이나 어떤 상층부나 어떤 기존 질서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나라를 끌고 가는 주인데 보니까 공산당은 밑에 농민들이나 프롤레타리아들한테 어떤 평등 사상 이런 걸 주면서 기존의 어떤 기존 질서를 와해시키면서
어떤 기득권층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먹히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장개석은 이 공산당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확 눌러야지 이게 나름대로 중국이 자기 휘하로 자기 중심으로 통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해혁명 지나고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지식인들이 각성을 하고 이러면서 신해혁명을 하고 이러면서 그 군벌들을 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공산당이 1차 국공합장을 만들면서 국벌을 완성을 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개석 입장에서 보니까 이 공산당들이 엄청 세력을 넓혀가는데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면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중국을 통일하는데 엄청나게 앞으로 놔두면은 위험한 세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20년대 중반이 되면서 27년을 얘기를 하고 공산당을 막 압제하고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국공합장이 깨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합작해갖고 중국이 여기 막 바로 하던 군벌들 다 제하고 통일을 시켰는데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막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장개석이 입장에서 보니까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공산당이 주로 이제 이 농촌이나 산 쪽으로 숨어 들어가고 이 장시성이라는 데에 들어가고 아까 말했던 소비에트, 소위 농민과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평등 사회, 그걸 장시 소비에트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세력을 확장을 하거든. 그래서 상당한 세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 놔놨다가 큰일 나겠다. 소위 지가 봤을 때는 공산 세계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힘을 모아 이 공산당 토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제 그때 모택동이 이제는 우리가 러시아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러시아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다른 나라인데 우리는 농민을 중심으로 공산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이 공산당의 리더로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인물들도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이 되면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공산당의 주축은 러시아에서 공부한 사람, 혹은 이제 그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근금공학이라고 워킹 할리데이 비슷하게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뭐 주원래, 등소평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택동은 오로지 본토에서 공부한 사람. 우리 여기 도서관 계신 분들 많으신데 도서관 사서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북경 베이징 대학에 사서로 있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러니까 책을 엄청 읽은 거지. 그러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론 무장을 해가지고 공산당 리더로 이제 이력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 중국은 공산혁명이 러시아 방식이 아니라 농촌을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장개석에 의한 엄청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우리가 여기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국민당의 힘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서 우리의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소위 10,000km에 이르는 어떤 이동을 하게 되는 것, 소위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중국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대장정.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그 리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대장정을 했던 리더들의 어떤 후손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시진핑도 이 세대의 그 아버지 아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시절을 같이 해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만 명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소위 근데 중국의 지형이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쪽 서쪽으로 갈수록 엄청 지형이 험하거든요. 산악지대고 막 이래. 그 10만 명의 사람이 소위 산악지대로 해가지고 이 소위 10,000km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도망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했느냐 하면 이때 이걸 계기로 엄청난 자기 세력 기반을 만드는 거죠. 중국 이때 공산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홍군이라고 그랬거든요. 홍군. 홍군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이제 이 지역을 지나면서 소위 농촌을 지나면서 룰을 어떻게 정했냐면 모택동이 절대 인민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규율을 지키고 뭐 어떤 청렴, 정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인민들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잡은 뭐 국민당이 됐든 어디다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 사람들을 정해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 어떤 그 엄정한 규율과 어떤 평등한 대우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산당 쪽으로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이 세력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 대장정을 하면서 이 지역 거점을 자기네들이 거점화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만 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연안이라는데 이제 이거가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성지와 같은 데인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면서 10만 명이 출발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국적으로 중국을 이제 통일하고 지금 현대의 중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대장정을 이제 이렇게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을 아주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그 스노우라는 사람이 쓴 그 뭐지?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그 외국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아주 이 과정을 정말로 거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대 중국이 이제 탄생하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중국의 이때까지 상황은 이 정도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소위 한일 합방 되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식민화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합방 후에는 이제 굉장히 헌병무단 통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9년에 하얼빈에서 뭐가 일어나죠? 우리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위 그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정신이 시대를 관통하는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는 무슨 사상을 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국주의 정신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가 같이 연대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서로 도와줘야 그 시절에는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대동아 공영권으로 해갖고 침략의 명분이 되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는 대동아가 공영을 해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서구의 침탈을 막아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사상 체계도 가지면서 안중근 의사는 잡히고 나서 자기가 처음 주장했던 거는 나를 개인의 어떤 테러로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하나의 군인 중좌로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나를 일반 형법에 의해서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으로서 전범으로서 다루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개인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인으로서 내가 죽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재판 관할권을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하얼빈이 있던 데는 그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법정에서 나를 다투어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게 싫어가지고 빨리 그걸 갖다가 압송을 여순 쪽으로 해갖고 일본 법 쪽에서 이제 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 테러 차원에서 이제 그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했던 게 이제 일본이고 일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세계 여론화되면 안 좋으니까 개인의 테러에 의한 사건으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주의였고 이제 안중근 의사나 이렇게 주장했던 건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건 이거는 전쟁 차원에서 일어났던 거니까 전범 차원에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재판 체계에서 하더라고 했던 건데 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것도 역사에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어떤 주의자였냐면 자기는 그 한국을 갖다가 빨리 합방을 시키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고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아까 말했던 식민지화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식민지화를 하면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도 깔고 군인도 가야 되고 상주해서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먹기는 먹되 우리가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우리 실속만 뽑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합방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였고 이 사람이 한국을 비교적 좋아했어요. 특히 조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자주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일본 쪽에서 여론이 강경일변도로 확 바뀐 거죠. 무슨 소리냐? 빨리 조선을 먹어야 된다. 먹고 빨리 장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910년부터 굉장히 강압 정책, 그전에 좀 유화 정책으로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조선 왕족도 상당히 케어를 해주면서 서서히 실속만 차리려고 했던 그에 반해서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암살당하니까 일본의 여론이 강경 쪽으로 가자 해갖고 이제 소위 총독, 이제 육군 출신의 총독이 이제 들어오면서 헌병경찰,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리타리 아미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경찰은 군인들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헌병이면서 경찰하는 소위 군대 경찰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일종의 군사 독재 비슷하게 이제 조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보면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안중근 의사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큰 얼거를 일으켰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좀 더 짧은 시기에 많이 받게 되죠. 엄청나게 이제 강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해도 단계 밟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여유는 있는 유화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뭐 리더가 죽었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조선의 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우리 리더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국민 여론이 확 바뀐 거지. 하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엄청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제 1910년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병 경찰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얘들은 이제 평소에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 시절에 항상 칼 갖고 다니다가 적결할 수 있는 권한 줬다 그랬잖아요. 사무라이. 그거 비슷하게 헌병들이니까 항상 총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조선 사람들은 그 말 안 듣고 이러면은 그 현장에서 적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형이라는 것도 다시 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생긴 말이 조선 놈들은 좀 패야 된다 이런 말이 그때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무조건 뭐 어떤 사법 절차도 안 거치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두드리 패고 뭐 죽이고 그래서 엄청난 강압 정치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때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뭐 해사령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소위 식민지에서 이제 일종의 수탈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일제가 저 시절에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뭐 수탈해가고 침탈해가는 어떤 그런 걸로 알았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저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토지 조사 사업.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 중국의 그 토지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왕토 사상이잖아요. 왕토 사상. 모든 땅은 왕의 것. 그러다 보니까 수조권이나 이런 것에 의한 어떤 경작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유권 개념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얘들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갖고 소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이때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구획을 해가지고 필지별로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하게 하고 그때 이제 신고를 받아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해가지고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이래가지고 주인 없는 땅을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많이 먹으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일본 본토에 이제 막 홍보를 한 거는 뭐냐면은 좁은 일본에서 고생하지 말고 황금의 땅, 조선과 만주로 가자. 막 이러면서 엄청난 홍보를 했대요, 마케팅.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조선으로 이주할 거를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했대요. 근데 정작 뭐 온 거는 한 20만 명 정도가 넘어왔다고 그래요. 20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얘들이 뒤따라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을 본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뭐냐면은 동양척식회사, 동양척식회사, 동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동척, 동양척식회사.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넘어오는 그 본토인들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는 여기서 먹고 살고 뭔가 돈벌이 할 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토지 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떤 주인 없는 땅들이 되면 자기네들이 수용해가지고 그걸 불화를 해주고 일종의 토지 중개나 그런 것들 하면서 식민지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회사였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런 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토지 조사를 해갖고 한 97.5% 정도가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하고 자기네들이 한 2.5%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책에 보면은 저때 뭐 토지 수탈이 막 일어나서 다 뺏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 역사에서 좀 우리가 한다면은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유권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경작권이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지주들 밑에서 거기서 토지를 재배해가지고 소출을 나누는 소위 소작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이제는 소유권이 이제 확립이 되다 보니까 누가 좋아졌습니까? 이제 주인들, 지주들이 이제 좋아진 거죠. 지주들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게 된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보면은 소위 이때 이제 근대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제대로 확립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토지를 경작을 하는 소위 일반 못 사는 평민들, 소작민들보다는 땅의 주인들,
지주 우선 정책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의도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가진 자들 중심으로 친일 세력을 자기들한테 협력하는 그 계층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이때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해주면서 일본이 이제 명치유신을 하고 일본에서는 땅 기준으로 세율이 3%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3%를 적용을 했거든요. 세율을 그렇게 높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총독부에서도 예산을 본국에서 가져다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191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 일방적인 수탈이라고 저는 좀 보기가 힘든 게 생각을 해보면은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산업화가 막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항상 산업화가 일어날 때 보면은 인구들이 도시로 밀집을 하잖아요. 공장에. 그럼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시에 밀집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는 문제죠. 곡식, 양식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의 정책은 일본은 도시화하면서 산업화하면서 우리 조선에서 쌀을 공급해 가는 게 이제 목적이었던 거지. 이제 일종의 분업이 일어난 거지. 그죠? 자기네들은 산업화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쌀을 이제 막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데 그때 그 객관적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 팔 때보다 30% 더 높이 사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쌀값에 비해서는 훨씬 쌌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출해갖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30%더 쳐줬더라고요. 3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곡식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만주에서 작곡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방적인 수탈이었다기보다는 초기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대륙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산업화, 이쪽은 식량 기지, 약간의 어떤 산업적 분업 관계에서 해가면서 굉장히 어떤 강압 정치로 이제 간 거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아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면서 거기에 보무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이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잘 통치가 되는 줄 아는데 전국적으로 막 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통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20년대에 이제 통치 정책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이때는 헌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강압적으로 때리 누르는 정책을 하다가 이제는 헌병들이 아니고 일반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는 문화 정책이라고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문화 통치는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동화 정책. 요 이야기는 사실은 나중에 다음 시간 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정돈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은 게 뭐 일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탈을 당했다. 수탈론, 식민지 수탈론.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에서는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 뭐 그래갖고 이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이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토론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말 잘 못하면 또 엄청난 또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경영을 했고 이렇게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은 일방적인 식민지 수탈론이라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일본을 적대적으로 보고 막 끊임없이 일본을 미워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극단인 것 같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돼가지고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약간 좀 절충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은 일본 역사를 제가 쭉 공부를 해보고 이래 보고 일본에 제가 이제 홋카이도를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었는데 일본 북해도가 사실 일본에 복속된 게 요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1870년 정도에 그 북해도라는 게 일본에 복속이 됐거든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북해도를 가보면은 일본 본토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보면은 상당히 도시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하면서 그 북해도에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갖고 자문 컨설팅을 받아갖고 도시 계획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문구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그 말이 보면은 이제 홋카이도 농업학교의 교장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국식 그 토지 정비도 하고 그것도 가르치고 근대화 이런 것들 했거든요. 왜 뒤늦게 자기네들 땅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미국 사람이 졸업식 때 졸업 축사로 한 말이 이제 boys be ambitious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거는 궁극적으로 북해도 같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이 주권선, 이익선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까지는 자기네들 영토화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에 투자할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변하게 되는데 이제 1910년도에 너무 강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정책을 바꾼 거죠. 일종의 이제는 좀 풀어주고 이러면서 좀 자율도 좀 주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소위 친일 계층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협조하는 계층. 그러면서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산미 정산 계획, 쌀 막 정산하는 계획도 만들고 그러면서 친일 계층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제 좀 강압적인 걸 좀 이제 문화적인 걸 언론 자유도 제한적으로 좀 풀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친일 계층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조선의 신분 체제에서 물론 갑오 경쟁 때 신분이 해체가 됐지만은 전통적으로 내려올 때 이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세력이 중인 세력입니다. 중인 세력.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주들 해주면서 양반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단 그 해주고 이러면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조선인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중인 세력. 중인 세력들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 지식가 그룹들이잖아요. 뭔가 전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아, 일본 밑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한 10년 살아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 내가 일 열심히 하니까 월급도 잘 주고 뭐 잘 챙겨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전문가 계층이 되었고 친일 정권하에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은 이제 자꾸 배척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제 저쪽 연해주 간도 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그 독립 세력의 이제 중추 역할들은 사실 조선의 양반 세력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그냥 국내에서 자꾸 배제가 되니까 그게 되고 하니까 이제 중인 세력 중심으로 이제 친일 세력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우리가 친일로 그 뭐지 그 배반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이광수 씨나 뭐 최남선 씨 이런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지식인으로 일본 유학을 하고 해갖고 초장에 28 독립운동도 그 주동으로 하고 나중에 상해까지 가서 하고 이러는데 이 양반이 왜 친일 변절자라고 자꾸 이제 그 되냐면 이 양반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은 약간 온건한 생각. 우리가 뭐 어떤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 전체 통치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정권을 획득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얻은 참정권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거기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해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절에서는 일본이란 통치 체제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힘도 없는데 무장투쟁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절충주의로 들어간 거지. 일본의 통치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정권을 확보해가지고 우리의 정치 지분을 늘려가자. 지금 보면 일종의 친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의 속에서 나왔던 그거였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이쪽 시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런 뭐 친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상황 속에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이제 그 동화로 하면서 자기처럼 완전히 영토화하려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하게 된 게 이제 식민지 사관. 조선 너거는 열등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임나인볼부선. 그러니까 조선도 원래는 일본이 와서 통치하던 데에서 자라난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한테 열등한 의식을 키워주면서 소위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같은 민족인데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 너거를 이끌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어 교육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못하게 하고 식민지 사관에서 막 하고 그다음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잘 사는 층 사제들이나 능력의 사람들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갔죠. 이제 뭐 그때 지식인들은 일본 유학을 가고 한국에서 교육은
초급 교육, 그러니까 아주 뭐 기술 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고 고급 교육은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통치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본에 동화시키는, 장기적으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사실은 1910년대에 이제 무장투쟁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가 20년대부터 확 줄어버려요, 국내에서. 그 이유가 이제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죠. 이제 소위 무장 독립에 참여를 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좀 문화적인 통치로 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동화되면서 국내에서는 그 어떤 그 극심한 어떤 무장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확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요새다 하겠지만 이제 일본이 점점 간대기가 커져가지고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 영토가 될 우리나라에 이제 뭡니까? 철도 깔고 공장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죠. 이제 만주 진출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전초기지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철도를 이렇게 X자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가 이제 깔린 거 아닙니까? 얘들이 우리 좋아서 해줬겠어요? 앞으로 저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사실은. 그죠?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해준 거지.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이제 자꾸 우리가 조선 역사 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러시아 식민지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러시아 식민지 됐었으면 정말 한심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우리 조선 쪽의 어떤 위정자 그룹이 너무 허약했지 않습니까? 무능했고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또 결정적으로 재정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시절에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과연 근대화할 힘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너무나도 나라가 가난한 어떤 재정이었고 그랬으니까. 그하고 이제 그래 갔었으면은 제가 현대 우리가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그 평등 사회, 그것도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왕조가 중심을 잡고 또 양반 중심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계층을 가진 어떤 그런 구조로 갔을 텐데, 일본이 들어가지고 제일 강조해서 했던 게 양반 계층 그 특권을 다 없애는 거였거든요. 없애고 이제 뭘 하면서 사실 이 시절을 하면서 소위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소위 서구의 시장 경제, 법 체계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기도 했단 말이죠. 들어오고 이제 계층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서 평등한 사회로. 물론 그거는 결정적으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 때 토지개혁 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족 없어졌죠. 이시왕조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귀족 양반 없어졌죠.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식민지가 좋았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 시절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한테 어떤 대안의 그 선택지가 놓여져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암담한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그 나라는 그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위정자 그룹은 무능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닷없이 일본에 이제 당했는데, 일본은 이제 우리 땅을 장기적으로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준 거죠. 고맙게도. 그게 뭐 저번에도 우리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쪽 만주를 먹고 더 큰 중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일종의 뭘로 만들려고 했다? 병창기지화를 하려고 했다. 여기서 우리 물건들 빼내가고 여기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30년대 이제 태평양전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뽑아낸 게 징용, 사람들 뽑아간 게 징발, 징용, 그죠? 징용, 군대 뽑아간 걸 징용이라고, 공장에 뽑아간 걸 뭐라 하죠? 징발. 그 다음에 이제 뭐 숟가락, 목가락 다 모아가지고 막 무기 만들려고 뽑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40년대 이후 태평양 전쟁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지긴 하는데 30년대의 정책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때 틀렸고 걔들이 뭐 우리 좋아서 했겠어요. 저거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네들 본토 어떤 산업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여기서 식량들 가져가고.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들은 주로 여기 호남 쪽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가 곡창지대니까 와서 농사를 주로. 그래서 요번에 뭐 그 목포의 손혜원 씨 사건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가 목포나 군산에 일본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곡창지대에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집중적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식은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에 들어가면서 북쪽에 엄청난 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 기지들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1941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수력 발전소, 수풍 발전소를 여기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6.25 지나고 나면서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소위 산업시설이 북한에 거의 집중돼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남쪽은 기껏해야 뭐 정미소, 양조장, 뭐 면방직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6.25로 다 깡그리 망가진 상태에서 완전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은 발전소 있고 그래도 공장시설 있고 하니까 초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던 어떤 그 이유가 일본이 그래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죠. 너가 우리 때문에 잘 살게 됐고 우리 때문에 근대화됐는데 왜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뭐 일본한테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 시절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의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신의 은총으로 이때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이때는 일본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뭐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참 어려운 삶도 살긴 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거치고 또 이후에 현대사에 우리가 또 질곡을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참 그 굽이굽이 이렇게 잘 헤쳐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제가 현대사 때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뭐 내가 일본에 고맙다는 소리는 아니고, 뭐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태평양 전쟁도 이기고 그랬으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영토가 돼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걔들이 다행히 거기서 실패하고 우리가 독립이 됐으니까 걔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너무 일방적인 그 비판, 뭐 수탈론이나 일방적인 뭐 근대화론 이런 게 좀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철도를 이렇게 놓은 게 항무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쪽이 다 만주 쪽으로 연결되는 남만주 철도 이런 데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를 먹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40년대 가면 여기에다가 만주의 괴뢰 정부까지 만들잖아요. 만주국 푸이를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내세우면서 만주국 만들고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 필요했던 거지. 여기를 이제 전초 기지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배경들을 보고 현대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